의대를 졸업한 뷰티 인플루언서는 천사 같은 얼굴과 탄탄한 몸매로 온라인에서 수십만 명의 팔로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소셜미디어 업데이트가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가족과 팬들은 그녀에게 댓글을 남겨 업데이트를 요구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비극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여러 매체에 헤드라인을 장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늘의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을 거슬러 2019년 러시아로 돌아가 봅시다. 러시아 사람들은 농담 삼아 아름다운 여성이 러시아 특산품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에 가보면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흰 피부의 러시아 미녀들은 광활한 러시아 대지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하여 거리를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여성들을 마주치며 감탄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러시아로가 미녀들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는데요. 스마트폰을 키면 다양한 아름다운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 있으며 그녀들을 팔로우하여 팬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소녀 예카테리아 세무치키나는 유명한 러시아 국립의학연구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본인 소개글에 자신이 의학 박사이자 피부과 임상 담당 의사이며 피부과 및 성병 전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졸업 후 예카테리나는 모스크바의 한 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의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게시글에서 그녀는 중학교 때부터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평생 의학에서 헌신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일 외에도 그녀는 자신의 피부관리 비결과 남녀관계에 대한 지식과 본인의 섹시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자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행할 때마다 거주하는 고급 호텔과 여러 여행지에서 세련된 옷이나 속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공유했는데요. 아름다운 모습과 탄탄한 몸매를 지닌 예카테리나는 인기가 꽤 많아 미인대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하여 결국 모스크바시 미인 선발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맥심 미인대회를 참가하여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달콤한 미소와 지적인 이미지로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등 여러 소셜미디어에 그녀는 수십만 명의 팔로워가 있었는데 어떤 팬들은 그녀가 영국 여배우를 닮았다고 하고 어떤 팬들은 그녀가 전설의 배우 오드리 헵번을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팬들은 항상 그녀에게 긍정적인 댓글을 남겨주었는데요. 2019년 7월 예카테리나는 25세의 생일이 다 돼갔을 때 그녀는 갑자기 연락 두절되어 가족과 친구들은 누구도 그녀와 연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카테리나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였고 매일 소셜미디어에 게시글을 업데이트했는데 그녀는 전화도 받지 않고 소셜미디어도 조용했습니다. 이에 예카테리나의 부모는 걱정이 되어 다른 도시에서 급히 모스크바 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열쇠를 열고 방문을 들어갔습니다. 예카테리나의 방은 약간 어수선했고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침실에는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카테리나의 부모가 여행 가방을 열자 그들은 사랑하는 딸 예카테리나가 안에 누워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예카테리나는 옷을 입지 않은 채 레이스 스타킹만 신고 여행 가방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상처가 여러 군데 있었고 현장에는 싸움 흔적이나 범행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아마 현장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떠난 것 같았는데요. 모스크바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집안의 기중품이 분실되지 않아 강도 가능성을 배제하고 그녀와 관련된 남성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온라인에서 빛나는 지성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했던 러시아 미녀의 숨겨진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카테리나의 니나라는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따르는 남자가 많아 연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와 은밀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심지어 그 남자의 협박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카테리나는 니나에게 52세의 부유한 사업가와 사랑에 빠졌다며 그 사업가와 함께 곧 해외로 며칠간 휴가를 떠나 두 사람은 함께
그녀의 25번째 생일을 보낼 거라고 했었습니다. 예카테리나가 숨진 채 발견되기 5일 전인 7월 22일,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여행 중이었던 곳은 그리스의 코르푸 섬이었는데요. 게시글에는 이 짧은 여행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든 여행의 순간, 아름다운 풍경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네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누구와 함께 여행을 떠났을까요? 그 부유한 사업가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경찰은 52세의 부유한 사업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그를 소환하여 조사했습니다. 그는 이미 7월 28일에 예카테리나와 함께 네덜란드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고 그곳에서 그녀의 25번째 생일을 축하할 계획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카테리나가 발견된 여행 가방이 바로 그녀가 생일 여행을 위한 준비한 가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가가 진짜 범인이었을까요? 하지만 경찰은 그 사업가를 조사한 결과 그를 용의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알고 보니 예카테리나와 함께 코르푸 섬으로 여행을 간 사람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예카테리나의 소셜미디어를 살펴보면 그녀는 의대를 갓 졸업하고 병원에서 일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여유 시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실제 삶은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풍요로웠는데요. 2018년 한 해만 해도 그녀는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베니스, 그리고 코르푸 섬을 여행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예카테리나는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호화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여행 경비는 어디에서 났을까요? 경찰은 예카테리나의 남자친구들을 조사하던 중 맥심 가레예프라는 한 남자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예카테리나의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했고 CCTV 영상을 통해 며칠 전 한 남자가 예카테리나가 사는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 그 후 여행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남자가 바로 맥심이었고 경찰은 그를 경찰서로 소환하여 조사했습니다. 33세의 맥심은 4개의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러시아의 한 IT 기업에서 IT 엔지니어로 일하며 월 6,500파운드, 하나로 약 1,1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학력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였는데요. 처음에 맥심은 경찰의 질문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력하게 그를 신문했고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자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예카테리나는 온라인에서 빛나는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맥심은 예카테리나와 사건 발생 몇 달 전에 만났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연인 관계가 아니라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였습니다. 맥심은 그들의 데이트 비용으로 시간당 약 158달러, 하나로 약 21만 원을 예카테리나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만나지 않았는데 2018년에는 단 한 번만 만났고 사건 발생 전에 몇 번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맥심은 예카테리나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카테리나가 의사일을 하면서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예카테리나는 50대의 부유한 사업가와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는데요. 예카테리나는 맥심을 만날 때마다 그를 부유한 사업가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맥심은 경찰에게 사건 당일 자신의 범행 과정을 진술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계획적으로 예카테리나를 해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말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맥심은 예카테리나의 집을 방문하여 관계를 가진 후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이 그다지 즐겁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카테리나는 계속해서 불쾌한 말을 했는데 맥심을 새로 만난 늙은 남자와 비교하며 그에게 돈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관계 후에도 예카테리나는 맥심의 외모를 비웃으며 성형수술을 해도 살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맥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예카테리나가 관계 후에 맥심의 기술이 부족해서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맥심에게 몇 달 동안 돈을 모아서 다시 오라고 한마디까지 하였습니다. 젊고 성격이 급한 맥심은 예카테리나의 모욕을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 날카로운 물건을 잡아들고 침실로 돌아가 그녀를 다치게 했습니다. 겁에 질린 예카테리나는 욕실로 도망쳐 숨으려고 했지만 맥심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카테리나는 바닥에 쓰러졌고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맥심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마치 정신을 잃은 것 같았는데요. 그는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내 삶이 끝장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현장을 정리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예카테리나를 방에 있는 여행 가방에 담았는데요. 하지만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분명 밖으로 끌고 나가면 사람들의 눈에 띌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큰 여행 가방은 방에 그대로 두고 범행 도구와 붉은 흔적이 남은 옷 몇 벌만 작은 여행 가방에 담아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의 진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공개한 영상에서 맥심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Вы понимаете, за что вы задержаны? Да, За что? за убийство Когда произошло убийство? 26 июля 2019 года. 나는 그녀를 여러 번 찔렀어요. 후회됩니다. 예카테리나의 부모님께 정말 후회된다고 사과하고 싶어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모님께 제가 한 짓을 알리고 싶지 않아요. 결국 맥심은 유기징역 9년을 선고받아 러시아에서 엄격하기로 유명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맥심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두 가족은 각자 소중한 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고등교육을 받았고 훌륭한 직업과 미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용하여 부유한 남자들과 술자리와 데이트를 즐기며 돈을 벌었고 다른 한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질투와 충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까지 망쳐버렸습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1945년 일본 땅 위로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면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폭발로 숨지게 되고 폭격 지역은 폐허로 변해집니다. 이미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던 일본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일반 시민들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 굶어 죽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사건은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고작 4년의 교육을 받은 시골 출신 여성이었지만 놀라운 사업 감각이 있는 여성인데요. 모든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애썼던 시대에 그녀는 3년 만에 300만엔 하나로 약 2612만 원을 벌었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잘 벌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에는 아름답기까지 하여 그녀와 마주치게 된 남자들은 모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성은 사람들에게 악녀로 불렸으며 제2차 세계대전 전쟁 이후 일본에서 최초로 극형을 집행받은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녀는 어쩌다가 악녀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었을까요? 20세기 초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야기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타마현은 일본 간토 지방 중부에 위치한 내륙현입니다. 남쪽으로 도쿄도와 접해 있으며 도쿄 도시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이타마현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오랫동안 도쿄에 공급되었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인공 고바야시 카오는 1908년 사이타마현 오오사토군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7명의 자녀를 두었고 카오는 5번째 아이였습니다. 카오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하여 그녀의 부모들이 9명의 가족을 부양하기가 몹시 어려워
가오의 어린 시절은 극심한 빈곤 속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가오는 초등학교 4학년에 결국 중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동생들을 돌보는 동시에 집안일과 농사일까지 도와야 했습니다. 아마도 어린 나이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인지 가오는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고 점점 강한 성격으로 변해갔으며 또 형제들과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고기 요리를 먹게 되었을 때도 가오는 자신이 받은 먹이 적다고 화를 내며 접시를 엎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가오는 성격이 나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출신도 혐오하며 농부인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가오는 종종 마을의 부유한 젊은이들과 친하게 지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가오는 집안이 가난하여 끝없는 농사일을 해야 하여 부유한 사람들의 한가로운 삶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가오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 도쿄로 떠났습니다. 배운 게 별로 없는 가오는 여관에서 하녀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농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오는 아주 영리했었는데 얼마 안 돼 인간관계를 다루는 방법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오의 돈에 대한 욕망은 점점 더 커졌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욕망으로 그녀의 후일담에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는 개방적이지 않았는데요. 대부분의 여성은 결혼 상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고 집안에서 결혼 상대를 정해주었습니다. 가오도 이런 사회 분위기의 피해자였는데요. 1930년 22살의 가오는 부모의 결정에 따라 27살에 고바야시 히데노스케와 결혼했습니다. 히데노스케는 젊은 남자였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는 자주 아팠고 만선적인 임지를 앓고 있었으며 키도 160cm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아니나 다를까 부부 사이는 좋지 않았는데요. 가오는 마음속으로 남편에 대해 불평했지만 모든 걸 참아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집안의 가장인 남자가 모든 일을 결정했었고 여성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결혼 1년 후 두 사람의 아들이 태어났지만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가오는 딸을 낳게 되어 일가족은 비록 부유하지 않지만 작은 잡화 가게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여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히데노스케는 건강이 나빴지만 역시 전쟁터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하자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은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히데노스케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 신체적인 건강은 온전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성격이 예민해져 쉽게 화를 냈고 또 알코올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데노스케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가오에게 맡겼습니다. 사실 가오는 이에 대해 불만을 하지 않았는데요. 남편이 집을 떠난 후 가오는 오랫동안 집안일을 혼자서 책임져 왔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가오는 직접 사업하여 돈 버는 걸 아주 좋아했는데요. 가오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 벌 생각뿐이었습니다. 패전한 일본은 사회가 혼란스러웠고 물자가 부족했는데 지배자들은 귀한 물자를 모두 몰래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는 폭등했고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굶게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가오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가오는 자전거, 김치, 각종 특산물, 특히 사이타마현의 특산품인 고카보를 팔았습니다. 가오는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뛰어난 사업 감각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지만 불행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1952년 10월 2일 가오의 44살 남편 히데노스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오와 사귀던 젊은 경찰 나카무라 마타이치로도 2년 후에 그녀를 떠났습니다. 또 외동딸도 그녀와 연락을 끊어 중년이 된 가오는 고독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오는 고향을 떠나 도치기현 나스시오바라시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경치가 아름답고 온천이 많았는데요. 정신적인 의지처를 잃은 가오는
다시 돈을 버는데 집중했습니다. 카오는 전에 모아둔 돈과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은 사업 감각을 바탕으로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매우 잘 되어 1년 후 그녀는 또 레스토랑도 열었습니다. 레스토랑 역시 큰 인기를 끌어 불과 3년 만에 카오는 300만 엔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난 큰 돈이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카오가 스스로 일찍이 경제적 자유를 얻어 성공한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일부 사람들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항상 진한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게다가 가부인데 돈을 어떻게 벌겠어? 이런 소문은 금방 퍼지게 되어 카오의 평판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오는 이에 개의치 않았는데요. 그녀는 온천 호텔을 소유하는 걸 꿈꿔와 사업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여러 곳을 탐색하다 근처에 있는 일본 각 호텔에 눈길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호텔은 개업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경영난으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호텔 주인 우부카타 카마스케는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방에 돈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다 싶은 카오는 일본 각 호텔에 투자하여 주주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카오와 카마스케가 사업 협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호텔 주인의 부인이 갑자기 실종되었고 52살의 카오는 호텔 주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카오는 많은 돈을 들여 호텔을 리모델링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찰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 각 호텔은 이미 경매를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오가 카마스케에게 속았던 건데요. 그러다 1960년 섣달 금은날에 카마스케도 그의 전부인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더욱 의심하게 되었는데요. 이전부터 카오가 일본 각 호텔의 안주인을 해쳤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제 사장마저 사라지자 사람들은 더욱 카오가 호텔을 차지하려고 한다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오가 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각 호텔의 빚까지 떠안게 되어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신고받은 경찰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바로 조사를 시작하여 숨겨진 3건의 형사사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형법에 적혀 있다고 농담합니다. 사실 카오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사람을 해치며 수단을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서입니다. 카오는 전 남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자 몸팔아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노점상, 전기료, 장수원 등 돈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빚을 갚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경제적 손실이 없이 살아남을 수 있어 행운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은 그냥 돈을 아끼는 것에 불과했는데요. 카오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불법 사업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일반인들끼리 쌀, 설탕 등 중요한 물자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요. 카오는 바로 이를 기회로 여겨 잡화 가게를 운영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금지된 물품을 몰래 거래했습니다. 카오가 돈을 많이 벌게 되자 경찰의 의심을 사게 되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모두 가난했었는데 어떻게 그녀만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조사하러 온 경찰이 바로 나카무라 마타이치로였습니다. 그는 당시 25살로 젊고 잘생겼는데요. 카오는 그를 딸에게 소개하여 사위로 삼으면 자신의 불법 사업도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카오는 돈으로 나카무라를 매수했고 나카무라는 카오의 비밀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결국 18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생리적인 거에 대해 만족하게 된 카오는 나카무라에게 농담 반 진심 반으로 만약 그가 자신을 버리기만 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카무라의 보호를 받게 된 카오의 사업은 더욱 번창해졌는데요. 두 사람은 자주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얼마 안 돼 카오의 남편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떤 남자든 아내의 외도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인데요. 그 후 히데노스케는 매일 카오를 감시하며 두 사람이 못 만나게 했으며 또 카오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 카오가 이혼을 하자는 요구에 강력히 반대했는데요. 히데노스케가 이혼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앞으로 살아남기도 힘든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카오와 나카무라는 감시를 당해 제대로 만날 기회조차 없어 그냥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겨우 만나 욕망을 해소한 후 함께 있을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없어지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거야. 이 말이 나오자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사악한 생각이 들어 결국 카오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1952년 10월 2일 남편 히데노스케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카오는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처럼 히데노스케에게 시아나칼륨이 든 감기약을 준비했습니다. 히데노스케는 약을 마시다가 이상한 맛을 느꼈지만 여전히 모른 채 약을 전부 마셔 곧바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히데노스케가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후 숨졌다는 소식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카오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법의학 검사 결과 히데노스케는 뇌 질환으로 세상을 돌아간 거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히데노스케는 원래부터 건강이 나빠 경찰의 검사가 알리게 되자 사람들은 더 이상 카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카오는 본인이 원하던 대로 나카무라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카무라는 사실 카오의 돈만 바랬고 나이 든 여자와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얼마 안 된 나카무라와 카오의 관계는 나카무라의 상사에게 들키게 되어 나카무라는 바로 뇌물 혐의로 경찰에서 해고되었습니다. 2년 후 나카무라는 더 이상 카오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카무라는 한 젊은 여자와 결혼하고 카오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충격받은 카오는 나카무라의 집문을 두드리며 자신을 받아달라고 애원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카무라의 신부에게 약을 먹이겠다고 협박했지만 나카무라는 카오를 무시하고 그녀가 준 돈만 받았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나카무라는 카오가 나이가 많고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카오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거할 때 아주 역겨운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 나카무라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와 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토한 이후 바로 잠이 들었는데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나카무라는 식탁에 앉아 카오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카오는 그에게 따뜻한 죽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릇에 담긴 것이 어젯밤 자신이 토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토할 것 같은 나카무라는 덜커덕 일어서 분노의 카오에게 욕설을 퍼부으려고 했는데 카오는 바로 앉아 그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나카무라는 두려움이 느껴져 본인도 카오의 전남편 히데노스케처럼 될까봐 겁이 나 서둘러 카오를 내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카오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나스시오바라시로 갔습니다. 카오는 그곳에서 가게를 운영했는데 당연히 특별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때로는 손님을 붙잡기 위해 카오는 손님과 무료로 관계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또한 카오는 지역 주민들에게 고리대금을 빌려주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카오는 일본 각 호텔에 눈독을 들였는데요. 하지만 호텔 주인과의 협상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카오는 일본 각 호텔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주인 카마스케는 호텔을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는 아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호텔 경영도 잘못하여 사업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와 이혼하고 카오와 결혼하면 호텔 사업이 번창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후 카마스케는 아내에게 50만엔, 하나로 약 435만 원의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카오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 돈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카오는 카마스케와 함께 놀러 갔다가 만약 당신 아내를 없애면 그 돈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건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카마스케는 카오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리도 있습니다. 카오는 위자료 협상에서 위자료 30만엔, 하나로 약 261만 원으로 낮추려고 했지만 카마스케의 아내가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든 카오는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호텔에서 일하는 오오누키 미츠요시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미츠요시는 이전에 노숙자 생활을 했던 가난하고 순수한 사람인데 오직 일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36살이었지만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요. 카오는 며칠 동안 미츠요시와 접촉하며 미츠요시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카오는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미츠요시를 완전히 조종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카오는 미츠요시 앞에 나타나 그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무노 자락을 들어 올렸는데 다리 사이에는 여러 장의 고액권의 돈이 끼어져 있었습니다. 미츠요시는 그 유혹을 견딜 수 없어 카오의 말에 꼼짝 못하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카오는 미츠요시에게 일이 성공하면 이만은 하나로 약 17만 원의 보상을 해주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미츠요시는 바로 그녀의 말에 동의했는데요. 1960년 2월 8일 미츠요시는 사모님이 잠든 사이에 끈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카오는 술을 들고 사장부인 곁으로 다가가 미츠요시와 함께 축하했습니다. 그녀는 사장부인의 머리에 꽂혀있던 빗을 빼앗아 자기 머리에 꽂으며 이렇게 좋은 물건을 버리다니 아깝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빗은 나중에 그녀를 체포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숨진 피해자를 보일러실로 들어가 바닥을 파헤치고 숨긴 뒤 시멘트로 덮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 사람만 알고 있었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사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보니 카마스케는 아내가 참변을 당한 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 카오가 아내를 해친 이후 보일러실 바닥에 묻었다고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이에 카오와 미츠요시는 깜짝 놀라게 되어 밤새 사모님을 바닥에서 꺼내 숲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카오는 200만엔, 하나로 약 1741만 원을 들여 호텔을 리모델링 했는데 나중에야 카마스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돈을 날리게 된 카오는 분노에 빠져 미츠요시에게 카마스케를 없애라고 명령했습니다. 방법은 역시 독약을 쓰는 것이었는데요. 어느 날 카마스케는 술과 된장국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하여 겁에 질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바로 집을 떠났습니다. 계획이 실패되자 카오는 억지로라도 그를 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1960년 섣달 금은날 저녁 식사 후 카오는 카마스케와 미츠요시가 있는 방으로 마시는 차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카마스케가 방심하는 틈을 타 두 사람은 밧줄로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두 사람은 카마스케를 호텔 복도 아래에 묻었습니다. 카마스케가 세상을 떠난 이후 카오는 곧바로 미츠요시를 목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카오는 미츠요시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머리가 나빠 언젠가는 비밀을 폭로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오가 미츠요시를 어떻게 해치리라 생각하던 중 경찰이 우선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전부 근처 이웃들 덕분이었는데요. 일본 각 호텔 주인 부부가 잇따라 실종되자 이웃들은 카오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오는 카마스케가 돈을 벌기 위해 외국으로 갔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카오가 훔친 빚은 호텔 사모님의 어머니가 선물한 것이어서 그녀는 항상 소중히 여기며 빚을 머리에 꽂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 어떻게 카오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경찰은 바로 카오를 체포하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마침 도둑질하던 미츠요시를 체포했습니다. 미츠요시는 곧바로 두 사람이 호텔 주인 부부를 해쳤다는 사실을 자백했지만 카오는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카오는 여전히 자신의 매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계속하여 증거물을 제출하자 카오는 결국 본인의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 각 호텔 주인 부부 실종 사건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은 익명의 편지를 여러 통 받게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카오의 전남편이 숨지게 된 것도 수상하다며 카오가 분명 범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조사하는 동안 카오는 자신이 시아나칼륨으로 남편을 해쳤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 남자친구 나카무라도 공범이라고 밝혀 나카무라도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이 널리 알려지며 사람들은 카오를 일본 악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963년 8월 도치기현 지방법원은 카오와 미츠요 씨에게 고의상해 유죄를 판결하고 주모자인 카오에게 극형을, 미츠요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카오의 전 남자친구 나카무라는 계속 자신을 무죄라고 주장했고 또 증거가 불충분하여 고의상해죄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불법으로 사격도구를 소지한 혐의로 1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후 카오는 항소하기 시작했는데요. 1965년 9월 도쿄 고등법원은 재판을 열어 카오와 미츠요 씨에게 극형을, 나카무라에게 1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에 다시 항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기각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카오는 정성껏 화장하고 판사를 매혹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이상한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나는 극형을 당하지 않을 거야. 여자잖아. 전에 여자가 극형 당한 적은 없어. 그렇지? 10년 후에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카오는 극형 선고가 확정된 후에도 본인이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교도관에게 애교를 부리며 극형만은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행동은 사람들의 혐오감을 더욱 크게 만들었는데요. 카오는 사람 목숨을 불밭의 잡초처럼 여겼고 자기 행동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 6월 10일 교도소장은 카오에게 내일 극형이 집행될 것이라고 통보했지만 카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시를 먹은 후 1970년 6월 11일에 카오는 드디어 극형을 집행받았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최초로 사형을 집행받은 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카오가 일본에서 최초로 사형을 선고받은 여성은 아니었는데요. 1951년 7명의 자녀를 키우던 야마모토 히로코는 빚 때문에 돈을 빌리려고 채권자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채권자 부부는 히로코에게 돈을 빌려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비웃으며 돈이 없으면 몸을 팔 수도 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히로코는 충격을 받아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후 히로코는 채권자의 집으로 몰래 들어가 도둑질하다가 채권자의 아내를 해쳤는데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습니다. 채권자는 구조되었지만 며칠 안 돼 숨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히로코는 체포되어 1949년 12월 26일에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서 히로코는 정토진종에 귀의했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깊이 후회했습니다. 결국 히로코는 범죄 동기, 적극적인 자백 태도, 정신질환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특별 사면을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최초로 사면받은 극형수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은 사례였습니다. 히로코와 반대의 사건이 또 있는데 1960년 11월 6일 16만엔 하나로 약 139만 원의 빚을 지고 있던 스기무라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유산균 음료에 농약을 넣어 시어머니를 숨지게 했습니다. 추후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크게 실망했는데요. 시어머니의 숨진 원인은 뇌졸중으로 진단받게 되어 스기무라는 자신의 범행을 계속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음 달 14일에 스기무라는 이웃을 방문하여 살충제를 바른 말고기를 먹여 이웃을 해쳤습니다. 하지만 이웃집은 더 가난했고 스기무라는 온 집안을 뒤져도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스기무라는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3일 후 스기무라는 다시 된장국에 독약을 넣어 상인 친구를 해쳐 13,500엔, 하나로 약 11만 원이 되는 돈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독약의 양이 적어서인지 피해자는 세상을 떠나지 않고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10일 후 스기무라는 또 다른 친구를 해쳐 15엔, 하나로 약 130원밖에 훔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다 스기무라의 집에서 된장국과 음식에서 고농도 농약 성분을 발견했고 스기무라가 계속 범죄를 저지를 계획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기무라는 1963년 3월 28일에 극형을 선고받아 2차 세계전쟁 이후 일본에서 두 번째로 극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되었습니다. 1970년 9월 19일 그녀는 사형을 집행받았습니다. 한 유명 작가는 가오는 보통 여성과 다르다고 말했는데요. 다른 여성 범죄자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유혹이나 지시 혹은 충동적인 감정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가오는 달랐습니다. 가오는 스스로 판단하고 범죄를 주도했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만약 가오가 제때 체포되지 않았다면 분명 더 많은 사건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헤븐 스테이션, 천국의 역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내용은 예술적으로 각색되어 가오는 사랑에 괴로워하는 여성으로 그려집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직접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작은 마당에서 수십 명의 소녀들이 동시에 임신했는데 태아의 아버지는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와 함께 사라집니다. 이상한 현상이었지만 현지 경찰은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소녀들과 사라진 아이들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저희와 같이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3년 1월 7일 나이아지리 경찰은 리버스주의 한 평범한 주택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목표 대상이 모두 집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즉시 진입했습니다. 잠시 동안 비명과 혼란이 이어진 후 여러 사람들을 방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7살 소년과 4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 있었고 나머지 10명은 18세에서 25세 여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들은 모두 임신 중이었는데요. 대부분 아이들의 아버지는 함께 체포된 2명의 남성이었습니다. 소녀들이 왜 동시에 임신을 했고 왜 같은 남자의 아이를 낳게 되었을까요? 사실 나이지리아 경찰은 처음으로 이 작고 평범한 주택을 수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이와 같은 소규모의 아기 생산 공장이 있었는데 소녀들은 전부 공장에서 아이를 낳는 도구였을 뿐이고 남성은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소녀들은 왜 출산 도구로 전락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조사 결과 경찰은 소녀 중 한 명인 기프트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동생과 함께 살아온 기프트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불안했던 기프트는 남자의 달콤한 말에 쉽게 빠져들었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기프트는 결국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기프트는 기쁜 마음으로 남자친구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본인이 드디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기프트에게 다정했던 남자친구는 갑자기 돌변해서 기프트에게 아이를 지우고 헤어지자고 요구했습니다. 기프트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아이를 지울 수 없었는데요. 남자친구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여 기프트는 혼자서 아이와 동생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 매일 눈물만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보다 못해 그녀에게 공경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기프트의 친구는 그녀에게 한 여성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여성은 기프트를 돌봐주겠다며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양육 문제도 해결해주고 돈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80만 나이라, 여자아이를 낳으면 70만 나이라, 우리 돈으로 약 71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순진한 기프트라도 세상에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프트가 계속해서 질문하자 여성은 드디어 기프트가 임신한 아이 때문에 그녀를 도와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프트에게 짐이었던 아이가 여성에게는 돈이었던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아이를 팔아 돈을 번다.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가난한 기프트에게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기프트는 여성에게 연락하여 거래를 수락했습니다. 기프트가 경찰에 의해
주택에서 구출된 후 그녀는 혼자서 뱃속의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프트는 아마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또 다른 아이가 필요한 사람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런 거래가 아주 흔했는데요. 기프트처럼 스스로 인신매매하는 사람을 찾는 사람도 있으며 강제로 출산 도구로 이용된 소녀들도 많았습니다. 2019년 1월 나이지리아 북부의 작은 도시에서 미리암이라는 16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미리암은 평소처럼 난민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난민촌에서는 항상 굶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 생지조차 찾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미리암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미리암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화려한 옷을 입은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자는 자신을 키키라고 소개하고 미리암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키키는 자신이 동부의 에누구시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키키는 과거에 자신도 가난했지만 에누구시의 부유한 가정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살 걱정 없이 가족을 부양할 수도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키키의 이야기를 들은 미리암은 아주 부러워했는데요. 2017년 고향이 테러 조직의 공격을 받은 후 미리암에게는 사촌 언니만 남아있어 난민촌에서 힘들게 살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이 본인이 만약 키키처럼 큰 도시로 가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키키는 미리암의 눈빛을 읽고 미리암이 자신을 믿는다면 같은 일을 소개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이 베푸는 친절에 미리암은 걱정이 없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난민촌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곳이 있을까요? 이렇게 미리암은 망설이지 않고 키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사촌 언니도 함께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키키는 미리암의 부탁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는데요. 키키는 미리암에게 모든 것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순진한 미리암은 자신과 언니가 끔찍한 함정에 빠지게 될 줄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몇 번의 이동 끝에 미리암과 언니는 에누구시에 도착하여 키키를 따라 외딴 마을에 내렸습니다. 주변 환경이 번화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 들떠있던 미리암은 이상한 느낌이 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황량한 곳에 부자들이 살 수 있을까요? 미리암이 생각에 잠긴 사이 키키는 두 사람을 덤불 속에 숨겨진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마당은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두 개의 문이 잠긴 집은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미리암은 집주인 대신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소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남성의 지위가 여성보다 높고 또 그들은 힘이 세서 부자들이 주로 남자를 찾았었는데 왜 이곳에는 여자들만 있는 것일까요? 불안한 마음에 미리암은 키키에게 언제 면접을 볼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이 질문을 하기도 전에 키키는 미리암과 언니를 각각 다른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입사도 하기 전에 숙소를 제공하다니 그것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 미리암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숙소로 가는 길에 미리암은 다른 숙소를 살펴보았는데 대부분 3명에서 4명이 함께 쓰는 방이었습니다. 그럼 왜 새로운 미리암과 언니에게만 특별히 좋은 방을 배정했을까요? 미리암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고 키키에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방에 들어선 후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고 문은 굳게 잠겨졌습니다. 미리암이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그녀의 언니만 응답할 뿐 다른 여성들은 마치 들리지 못한 것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리암은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악몽이 바로 미리암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미리암은 두려움 속에서 간신히 잠이 들게 되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그녀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미리암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 복도의 희미한 불빛으로 한 낯선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이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남자는 미리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미리암은 저항하려고 했지만
남자는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번 때려 기절시켰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미리암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이 강제로 몹쓸 짓을 당했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언니의 방에서도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두 자매 모두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 후로 매일 밤 미리암 자매는 매일 남자와 강제로 관계를 나눠야 했습니다. 때로는 처음 보는 사람이고 때로는 여러 번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미리암은 두 사람이 강제로 몸 파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임신하고 나서 사실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냥 몸 파는 일을 한다면 여성을 임신하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만약 임신하더라도 아이를 지우게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과 언니는 임신 후에 다시는 몹쓸 짓을 당하지 않았으며 생활 수준도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자 미리암은 복도에서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미리암은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도에는 모두 배가 불러 나온 여성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곳이 임산부들을 위한 산후조리원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제야 미리암은 본인이 몸 파는 일을 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난민촌에 있을 때부터 장기와 아기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마 자신도 그런 일에 휘말린 것일까요? 미리암과 같은 층에는 언니를 포함하여 15명의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미리암보다 먼저 임신을 했고 이상하게도 출신 예정일이 되면 그 여성들은 철저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아이를 낳으면 아이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곧 새로운 여성들이 들어왔습니다. 미리암은 출산한 여성과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했는데 곧 자신도 출산을 앞둬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은 출산 당일 수술대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출산을 마치고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눈을 가린 채 차에 실렸습니다. 덜컹거리는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누군가 미리암의 손에 종이 한 장을 쥐어주고 차에서 밀어냈습니다. 눈가리개를 벗자 미리암은 외딴 곳에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달랑 20달러, 하나로 3만 원도 안 된 현금이 있었습니다. 갓 출산을 마친 미리암은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 힘겹게 난민촌으로 돌아가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미리암은 자신과 언니가 아이를 낳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미리암과 언니는 각각 20달러의 돈을 수고비로 받은 것입니다. 그럼 그녀들이 낳은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악당들은 왜 아이를 원했을까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1위 국가인 나이지리아는 약 2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있었고 1인당 GDP는 2,000달러, 하나로 약 271만 원에 불과합니다. 거의 절반의 국민이 빈곤층에 처했는데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거래를 했는데 대부분의 자원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팔만한 것이 없어지자 사람들은 인신매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인신매매는 끊이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인신매매 공급원은 동유럽과 동남아시아 외에 가장 큰 곳이 바로 나이지리아였습니다. 아이 없는 중산층 가정들은 웹을 통해 아이를 주문하여 나이지리아 판매자들은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아기 공장에서 아이를 골라 배송합니다. 빈민가에서 중산층 가정으로 반려간 아이들은 그나마 나은 대우를 받는데요. 하지만 구매자가 없는 아이들은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취향을 가진 구매자들은 아이들을 구매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웁니다. 아프리카의 주술자들은 아이들을 재료로 사용하는 약을 만드는데요. 그리고 일부 아이들은 장기 저장 용기로 키워져 그들의 인생은 부유한 사람들의 장기를 보관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존재하게 됩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만연한 아기 공장을 단속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700만 명이 넘는 민간인들은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일자리마저 찾기 어려웠습니다. 인구는 많지만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국가 발전 속도가 느려 일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여성들은
아기 공장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 공장은 잡초처럼 뿌리 깊게 박혀 있어 쉽게 없어지지 않았는데요. 더욱이 아기 공장 소유자들은 매년 정부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유럽 구매자들도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여 이러한 자금은 나이지리아 정부 수입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원은 지역 부족장들이 소유하고 있어 정부는 소수의 자원만을 소유하여 국가 전체의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했습니다. 지역 부족장들은 각자의 무장 세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정부의 세금 징수에 대해서는 능글맞게 대처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정부가 지역에서 징수한 세금은 가장 좋았을 때에도 60%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아기 공장의 돈줄이 끊어지면 정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점차 아기 공장을 단속하는 대신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희생당하는 여성들만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들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아주 적은 돈을 받아 잠시 동안 생계를 유지한 후 다시 임신하고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아이를 낳는 것은 여성의 몸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는데요. 그러다 여성들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면 몸 파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0개월 동안 품고 낳은 친자식을 다음 끼니를 위한 자본으로 삼아야 하는 여성들은 냉혹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자신과 아이를 팔아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기 공장이 불이 뽑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빈곤입니다. 만약 하루빨리 빈부격차를 줄이고 빈곤층의 기본적인 생계도 보장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인간을 상품으로 거래하는 산업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 상상도 못할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